2019년도 대비 부산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인문사회에게 안내해드리게 됐습니다. 작년 2018년도 논술 전형에 대한 소개 그리고 2019년도 논술 전형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어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부산대학교도 논술고사의 출제 기본 방향은 교육부 지침에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개정교육과정 내 범위를 제한하고요.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나 선행학습 규제라는 목표에 충실히 할 수 있는 내용의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지문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지문에 나와 있는 문제에 충실히 대답하는 것으로서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력과 논리적인 서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문사회계의 출제 방향은요, 인문사회 분야에서 중요한 기본 개념 그리고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이슈 이해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적용하고 설명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최근 논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좀 시사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고교교육 내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시사적인 내용들을 서술을 지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해력, 논리력, 문제 해결 능력, 표현력 등을 평가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작년도 2018학년도죠. 논술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상히 들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수험생들이 논술 문제를 받아보면 시험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유의사항들이 좀 간략히 몇 가지가 기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문항 제시문이 담긴 문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던 바와 같이 1-1, 1-2 문항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전체 문제를 문제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1에는 두 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문제는 세 개의 큰 대문제가 나가게 되겠고요. 소문항까지 합치면은 전부 2018학년도의 경우는 6개의 문항이 나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문항 하나당 2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험생들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이제 제공받는 컴퓨터 사인펜으로 본인들의 인적 사항을 기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답안지가 원고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답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안 작성은 연필로 하게 되어 있고요. 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웠다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이 각 문제마다 자수와 배점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자수가 예를 들어서 1-1번 문항 같은 경우는 200자 플러스 마이너스 20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180자에서 220자 범위 내에서 답안을 작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고지에 이게 200자가 되겠고요. 200자를
넘어서거나 20 플러스 20자가 되거나 마이너스 20자가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점수가 감점 요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써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좀 부족하게 쓰더라도 그 마이너스 20자 범위 안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 감점 요인이 없다는 말씀 의미입니다. 이제 문제를 좀 내용을 들여다보겠는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2018학년 같은 경우는 문제 1, 그러니까 대문제 1은 전부 여러 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 지문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문제 1항에 대한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려면 국가와 국민이 어떤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랬을 때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가지문의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수험생 입장에서 이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문의 핵심 요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이 주어진 각 지문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저장을 하고 싶은 거지라는 그 큰 주제 의식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 의식과 관련된 단어, 용어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가의 경우는요, 이제 폭력에 대한 얘기인데 국가 폭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독점적인 권력을 갖는 국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근데 국가가 이러한 강제력을 갖는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 있죠?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 권력의 목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죠. 나의 경우는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국가들의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권력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활용해 왔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의 경우는요, 프란츠 파농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독재자에 저항하는 권력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근데 그 폭력이 단순히 증오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핵심어가 나오는데요. 취기를 깨우는 해독작용이고, 그러니까 폭력에 지성을 부여하고 해독작용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의미의 폭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라의 경우는 이제 아나키즘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나키즘은 단순히 무정부주의가 아니고, 모든 권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 테러리즘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아나키즘이 생각하는 폭력이라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나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울 때 나의 자치와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믿는 의미의 폭력입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씩 다른 뉘앙스의 폭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이제 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법에 순응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법에 대한 순응이 단순히 순응이 아니고 더 정의로운 인간이 되기 위한, 그리고 불의의 법에 대해서는 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법을 어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은 논술고사를 치를 때는 문항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의 경우에도 제시문 가와 마의 논지를 바탕으로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지가 뭔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논지를 바탕으로 뒤에 얘기하는 것,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서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자세를 서술하면 됩니다. 근데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대단한 문장력을 요구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장을 잘 쓰고 아주 유려하게 쓰는 논술을 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채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답은 제시문 안에 있습니다. 제시문 안에 있는 요지를 파악하고 핵심어를 찾아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답안지 구성도요,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만 정확하게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면 더 많이 쓸 이유도 없고 또 적게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답안지의 분량도 정해지는 거죠. 제시문 1-2의 경우는 제시문 가나 다라의 밑줄 친 폭력을 각각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아까 제가 한번 봤듯이 가에서의 의미하는 폭력, 나에서의, 다에서의, 라에서의 의미하는 폭력을 조금씩 다른 데 포인트를 두고 있는 폭력을 서술을 하면 되는 거죠. 자, 1-1의 경우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요, 가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배점이 여기서는 현재는 10점 정도 배점이 주어지고 있는데, 논지를 파악하고 국가 권력의 정당성 확보 요건, 그리고 이에 대하는 시민들의 자세를 서술하는 능력, 이 세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점수가 배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제시문 가의 경우는 국가 권력은 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것이고, 국가 권력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의 요건은 바로 사회 질서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 및 안전 보존이라는 목적이 행사될 때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의 경우는 주권자인 시민은 법으로 상징되는 국가 권력에 기본적으로는 순응해야 되지만 맹목적으로 순응할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사고, 판단을 통해서 정의에 대한 존경과 양심을 지녀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법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제시문의 취지였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요지만 파악을 하면 제시문에 있는 용어로 충분히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시문에 나와 있는 용어랑 유사한 용어들을 자기가 수험생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면서 좀 더 좋은 문장에 담을 경우는 더 훌륭한 답안이 되겠죠. 이게 이건 채점자들이 모두 다 만점을 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채점자들의 전체 평균으로 점수가 나가거든요. 보십시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썼는지 아까 말씀드린 써야 될 답안의 내용들을 다 충족시키고 작성을 했어요.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사회 질서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 및 안전, 이것도 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죠. 보장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법에 대한 무조건 복종을 지향하고 법에 선행하는 정의에 따른 주체적 판단을 통해 불의의 법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개정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거 역시 아까 지문에 나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잘 정리했었던 거죠. 그리고 따라서 불의의 하수인된 경계와 부도덕한 법에 대한 즉각적 저항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재심은 요구했던 대로 재심은 가와 라의 논지를 정확하게 받아서 그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1-2번 문항으로 가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 다라의 밑줄진 폭력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목적을. 그러면 제시문에서 폭력의 각각의 다른 의미의 폭력이 목적이 어떻게 기술됐는지 정확하게 포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배점 기준이 정해지고요. 핵심어들이 얼마나 정리가 되었는가, 그래서 답안으로 어떻게 문장으로 잘 표현해냈는가라는 부분들이 고려가 되는 겁니다. 예시 답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에서는 아까 뭐였죠? 바로 폭력은 국가 권력이 어떤 목적이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기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게 폭력의 목적이었죠. 나에서는 어떤 폭력이 있었죠? 가처럼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권력 엘리트들이 자기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다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식민주의 폭력의 그 프란츠 파농의 얘기였죠. 그러니까 단순히 증오에 의해서 권력에 저항하는 폭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서의 폭력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라에서는 강압적이고 부당한 폭력이나 권력에 맞서는 신념에 따라서 이거 아나키즘의 폭력이었죠. 자치와 이것도 다 지문에 있는 말입니다. 자치와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답안지 구성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답안지 쓴 학생들을 보면요. 가해 폭력은 사회적 질서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기본권, 이 제시문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나에서도요. 권력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권, 사익이라는 말 대신 이 학생은 이권이라는 말을 썼지만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약자들에게 폭력을 이용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다의 경우도 식민지에 스스로 대항하여 자기 존엄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고요. 라의 경우도 부당한 대우에 맞서는 과정에서 폭력이 사용된다. 자신의 자치와 행복을 보장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러니까 답안지하고 이 학생이 쓴 우수 답안하고 거의 내용이 일치하고 여기 사용된 단어나 용어들은 다 지문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가 2번 문항, 3번 문항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가겠지만 제시문에 있는 용어들을 그대로 찾아서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시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공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담았습니다. 공공성. 이게 잠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씀을 드리면요. 정치 공동체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영역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적 이익과 공적의 영역에 투영돼서 오늘날 정치 공동체에는 많은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정치 공동체는 항상 공공성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그 존속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해 왔고 제시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공공성의 개념과 관련해서 정도전의 정치사상, 하버마스의 공론장, 유성룡의 징비록,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의 부정적 현상 등을 다루고 있고 이것을 공공성이라는 개념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문제 내용을 한번 함께 들여다볼까요? 우선 가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공공성의 이 단어라는 말에 대한 어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서구에서 유래된 퍼블릭이나 오피셜 등과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공이나 공공과의 개념의 단순한 접합이 아니고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공성의 개념은 어떻게 제시문 가에서는 설명하고 있냐면 공동체 전체 이익과 관련된다라는 의미, 그리고 사적 이익에 머무른다면 공공성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 공공성은 많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여 그것들이 사람에 관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첫째, 둘째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알 수 있죠. 즉 공공성이란 공동체 전체 이익과 관련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오픈되어 있다, 열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죠. 나의 경우에는 정도전의 정치 사상에서 공공성의 개념을 가져온 질문입니다. 정도전은 이제 고려가 망할 때 정치 권력이 사유화됐다는 것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조선을 건국할 때 정치를 공공성의 영역으로 묶어두려고 했다,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당시에 생각하기에 정치 공동체의 문제는 자기중심성이고, 이거는 사적 이익과 관련, 사경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독선적인 정치 폭정이 야기됐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정치를 소유지향적 정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론, 공익의 정치가 제시됐고, 이를 문덕의 정치라고 불렀고, 개헌노라 하여 정치적 소통을 지향했고, 이게 핵심은 공공성이었다. 여기서 이제 핵심어들은 공론, 공의, 문덕의 정치, 개헌노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겠죠. 다의 경우는 이제 하버마스의 오펜틀릭 하이트, 그러니까 이제 공론장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공론장이라는 것은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적 의견에 반대하는 공공성을 양산하고 유지하는 공공 이슈에 대한 인식과 담론의 영역인데요. 단순히 시민사회가 아니고 시민사회를 통합하고 국가에 연결시키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을 공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론장 시민들은 특정한 정치적 선택이 최상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지만 어떤 정치적 선택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인식하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동의 인식이 통합되는 영역이다라고 이 공론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시민적 쟁점을 만들고 공동체의 공익을 증진시키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험생들이 이걸 읽다가 여기 가에 있던 공동체의 이익과 동시에 오픈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으니 정보가 소통되는 곳이니까 이게 공론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라의 유성룡 징비록에 대한 얘기는요. 그러니까 유성룡이 임진왜란 이후에 앞으로 이런 전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도에서 자기가 임진왜란 기간에 공무에서 갖고 있었던 많은 문서들을 정리하면서 징비록이라는 책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취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존망의 위기에 대한 기록인데요. 백성이 떠들고 정치가 어저를 때 나 같은 못난 사람이 나라에 주는 위로를 못하면서 후세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지필 동기를 밝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그럼 이게 무슨 공공성과 무슨 관련이 있지 하고 생각을 한번 하게끔 되는 거죠, 학생들이.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존망의 위기 이런 말을 통해서 이게 공동체 전체 이익과 관련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글을 작성해서 후세에 남기게 됐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후세 사람들이 읽고 오픈해서 개방되고 정보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거구나. 그런 취지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의 경우는 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소셜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을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엘 노이만의 침묵에 나선 이론처럼 사람들이 지배적인
주계적인 의견과 자기 의견이 다를 때 좀 뭔가 얘기하기를 껄끄러워하고 입을 닫는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에 대한 얘기인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 뉴스나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을 터뜨리면서 유권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문을 다 봤는데요. 2-1은 뭘 물어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와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말을 비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뭐였죠? 정도전과 하버마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의 이 공공성과 관련된 이 문덕의 정치, 개헌로 이런 내용과 다의 공론장에 대한 얘기죠. 이거를 바탕으로 여기서 마에 나타난 부정적인 소셜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비판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답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제시문 2-2는 어떤 내용을 물어보고 있나요? 가의 공공성 개념, 아까 저희가 봤었죠. 여기서 두 가지 공공성의 개념이 있고 공공성이 공동체 전체 이익과 관련되고 또 이것이 오픈되고 개방돼서 정보가 소통된다는 두 가지 의미가 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성 개념을 활용해서 나다라의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나타났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6가지의 얘기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는 것들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이걸 얼마나 작성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채점, 배점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우선 2-1번부터 볼까요? 정도전과 하버마스의 정도전 정치사전과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논지를 바탕으로 마의 내용을 비판하라 그랬는데 제가 아까 그러면은 그 논지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될 거, 논지를 정리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정도전 논지만 정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하버마스에 대한 공론장에 대한 논지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의 정치사상, 하버마스의 공론장에 대한 논지가 각각 공통적으로 정리가 되고 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안지를 보면요. 나와 다는 나의 경우는 사견이나 사역이 아니라 개헌로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공이셔도 문동의 정치 공동장을 통한 공동체 이익이 증진. 이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나와 다를 동시에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압축적으로 나 따로 다 따로 해서 같은 내용을 정리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에 나타나는 침묵의 나선 이론처럼 압력과 소외로 침묵으로 자유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사욕이나 사견의 가짜뉴스 선동적인 뉴스를 판단력 공공인식이 통합되지 않아 정치적 타협이 환경을 악화시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이제 예시 답안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답안을 썼나 볼까요? 자, 이 친구는 정도전과 하버마스를 이제 따로따로 이제 요지를 썼네요. 정도전은 정치 권력이 공공성의 영역에서 자기 중심성과 사욕, 사견을 배제하는 대신 끊어없는 정치적 소통 얘기 있죠. 공론, 공의, 제시문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거죠, 답을. 그리고 뭐 문덕의 정치 이런 말은 안 썼는데 어쨌든 개헌로 이런 말들을 썼으니까 충분히 됐고요. 하버마스의 경우도 공론장에서 시민들이 담론을 하여 인식과 이해가 통합되는 공공성을 위한 공익 증진, 여기도 또 공동체 이익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나와 다에서는 소셜미디어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압력과 소외의 공포를 느껴 침묵의 나선에 대한 얘기가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짜 뉴스로 판단력이 약화되고 정책 타협하게 돼서 악화시키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는 환경이 여건된다. 이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만점에 가까운 만점을 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문에 있는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문에 있는 용어로만 충분히 물어보고 있는 답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2-2번에 대한 문제를 보면요. 가에 있었던 공공성의 개념 두 가지였죠. 공동체 전체 이익, 그 다음에 소통, 개방,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나다라의 내용을 각각 나다라의 이 두 가지를 각각 설명하니까 정말 2 곱하기 3은 6가지에 대한 요소들이 답안지가 요소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채점 기준에 따라서 20점의 배점을 줬고요. 마찬가지로 공공성의 의미를 파악했는가, 나다라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핵심어는 제가 아까 제시문을 읽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이게 예시답안입니다. 자, 가에서 공공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체 전체 이익과 관련되고 개방적인 관여와 소통이란 의미를 지닌다라고 벌써 딱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가의 공공성의 개념을 모두 이 개념을 모두 활용하에 해당하는 공공성 개념을 여기 작성을 한 거죠. 그리고 나에서는 문덕의 정치나 개헌노가 사유화가 아닌 공동체 이익과,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개방적인 정치적 소통을 중시한다. 이런 두 번째가 나왔죠. 공론장의 경우에도 시민들이 관여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쟁점을 만들고 정책적 공동체 이익을 증진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통 이런 얘기니까 또 두 번째도 나왔죠. 라의 유성령의 징비록의 경우에도 지난 일을 훈계하고 후환을 조심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공동체 이익 나왔죠. 그 다음에 시대를 넘어서 후대들이 읽힌다는 점에서 관여와 소통을 추구한다. 이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 6가지 요소들이 들어감으로써 전체 완벽한 답안을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시답안의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대로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공동체 이익에 대한 두 가지 개념, 그 다음에 나, 다, 라에서의 각각의 두 가지 개념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잘 풀어서 정리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었죠.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갓 대학 생활을 시작하려는 수험생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출제위원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한번 죽음에 대한 문제를 냈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와 관련되는 거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잘 죽을 것인가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작품 지문에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요.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의 경우는 한번 보시죠. 외할머니 가시고 열흘 아버지가 가셨다. 상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7살 무렵에 수영을 하다 죽을 뻔한 아들을 구해준 마을 삼식이도 다시 한번 잊지 않으며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다. 여기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빠져 있습니다. 혼자서 마지막 의식, 이게 이제 기억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의식을 치르던 아버지의 고독한 밤이 생각이 났다. 그럼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마지막 의식이 뭘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3 같은 경우는 문학적인 상상력이 약간 필요로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인 유추에서 문학적인 상상력을 좀 필요로 합니다. 나의 지문은 보면요. 그는 힘을 다해 맞섰어야 하지만 그토록 두려운 죽음의 순간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매 순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검은 구멍, 이게 바로 죽음의 순간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한 그 구멍을 뚫고 빨리 빠져나가서 더 고통스러운 것을 느꼈다. 자기 인생이 정당했다는 의식이 바로 어떤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근데 중략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음 대신 니은 밑줄 치고 빛이 있었다라고. 그럼 이제 여기 마지막 의식하고 니은에는 이제 여기 빛의 밑줄이 있네. 그럼 이게 뭘까? 하고 수험생들 읽으면서 생각을 하겠죠. 그래 바로 이거야. 갑자기 그는 소리쳤다. 아 이렇게 기쁠 수가.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의 일이었고 흔들리지 않았다.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밑줄이 있고요. 여기 또 아버지에도 밑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물어볼 텐데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 제시문은요.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죽음을 접하는 병원, 영안실,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문학에 대한 기술이 쭉 담겨 있습니다. 라의 경우가 이제 죽음에 대한 산문에 해당하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라의 제시문을 잘 읽으면 어떤 의미에서 이 문항에서 출제자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구나라는 걸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죽음 자체는 위협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기나긴 꿈속으로 떠나고 세상은 사라진다. 두려운 것은 죽어가는 고통이며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산자의 상실감이다. 그렇죠. 이 죽어가는 고통, 아까 봤던 벌써 가나의 라의 제시문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산자의 상실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죽음을 둘러싼 집합적 개인적인 환상은 종종 사람을 섬뜩하게 하고 유한한 삶이라는 소박한 현실을 그에 맞세우는 것은 아직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이게 일종의 과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죽음은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쭉 설명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죽어가는 것을 둘러싸고 수많은 공포가 존재한다. 아까 나에서 봤던 두려움 이런 거 있죠. 쉽고 평화롭게 죽어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키워드가 좀 다 봐야 되겠죠. 이렇게 쉽고 평화롭게 죽어가기. 공포의 독성을 완화하고 유한한 삶이라는 소박한 현실을 그에 맞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죽음에 대해서 저자가 쓰고 싶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수험생들은 읽으면서 좀 캐치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 질문은요. 전근대 사회와 현대 사회의 죽음을 약간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의 죽음은 하나의 가족 전체의 사건이고 공동체의 일이고 서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임종을 맞이하고 서로 이제 그리고 절차적인 장례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그 하나의 의식을 치르는 이런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런 전근대 사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지금은 유족이나 친지들이 한 사람의 죽음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관찰자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게 힘들어졌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에서는 이제 요양원, 많은 환자들이 요양이나 중환자로 격리된 곳에서 치료를 받고 늙어가다 죽음에 이르는 경험을 정직하게 살펴보기, 이런 것도 이제 키워드의 핵심어에 해당하는 거죠. 하겠죠. 아까 봤던 라에서 봤던 표현이랑 비슷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위로와 안식을 거부당해 왔다. 이제 죽음에 이를 때 위로와 안식을 거부당한 현대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현대 죽음은 낯선 사람들 손에 우리를 운명에 맡기는 이런 전근대와 현대의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풍경들이 좀 대조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문항 3-1은 뭘 물어보고 있냐면요. 라에 근거하라고 얘기됐습니다. 라가 뭐였죠? 다시 한번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음에 대해서 이 저자가 쓴 생각이죠. 그러니까 쉽고 평화롭게 죽어가기, 공포의 독성을 완화하고 유한한 삶을 소박하면서 그에 맞세우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기읍과, 그러니까 니은의 의미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읍과 니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기읍은 마지막 의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 마지막 의식이라고 이 작품에서는 마지막 의식에 해당하는 거겠고요. 니은은 빛이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 죽어가다가 어느 순간 죽음 대신 혹은 고통 대신 빛이 있었다고 스스로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에 대한 답을 보면요. 기읍과 니은의 의미를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요. 약간의 문학적인 상상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함축적인 의미, 가나에 적용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평가의 구성을 이루고 있겠고요. 그래서 고통, 상실감, 두려움, 공포, 유한한 삶, 쉽고 평화로운 죽음, 가의 지문에서 생각해 보면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것들이 인사, 목욕, 술잔, 이승의 때, 이걸 가 작품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아버지가 한 일이 마지막 의식으로서 이 목욕으로 비유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떼내는 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고통, 구원, 검은 구원, 빛, 가족, 통증, 기쁨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어가 되는 건데요. 우선 답안을 한번 볼까요? 마에 따르면 죽음은 죽어가는 고통과 남은 자의 상실이한 두려움을 넘어서 삶의 유한성을 장악할 때 평화로워진다라고 이게 제시문에 있는 용어만 그대로 가져와서 문장을 쓴 거죠. 그래서 기억은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아버지의 행위를 통해서 공포를 극복하고 죽음을 고향에 가듯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요. 니은은 이것도 역시 죽음과 공포를 벗어난 상태, 빛을 의미하죠. 그래서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고통 속에 몸부시다가 이런 것들 또 가족들의 상실감까지 배려하는 그런 용어들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비슷 표현들. 그래서 기획과 니은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학생의 답안을 보면요. 14.5점을 받았는데 위협적이지 않지만 죽어가는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상실감, 두려운 거라고 말하는 건데 가에서 아버지가 한 마지막 의식은 평화로운 죽음을 위한 준비, 남은 아들에게 상실에 대한 배려 이런 의미가 잘 전달이 됐고요. 고통 속에서 죽음 대신 맞이하는 것으로 빛은 아픔과 죽음의 공포의 죽음이 아닌 빛이라는 기쁨 이런 빛은 기쁨 이런 고통이 아니고 이런 표현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분하진 않기 때문에 채점하신 선생님들에게 모두에게 다 만점을 받지는 못해서 전체 점수 14.5점으로 배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다시 넘어가면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좀 약간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단순하지는 않아요. 보면서 마와 바에 나타난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야 되겠죠. 하라니까. 근데 마와 바에 나타난 죽음의 태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근대에서의 죽음의 상황과 현대에서의 죽음의 상황 그리고 거의 많은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대조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의 아버지, 나의 지켜보는 사람들, 다의 격리 직원의 태도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가신 아버지 태도는 아까 뭐였죠? 목욕하고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마지막 의식을 치르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고마움 표하는 걸 잊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죠. 전근대적인 죽음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살아있죠. 지켜보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이제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공동체의 사회에서 가족들이 여기 지금 읽어보면 가족들이 다 옆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여기서 격리직원, 다의 격리직원은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영안실에 가고 거기서 벌어지는 죽음이 풍경을 보여줬는데 격리직원은 그냥 그 하나의 그냥 사무적으로 죽음을 그냥 자기 직업에 병원에서 그냥 일을 하는 죽음을 그냥 늘 일상적으로 대하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우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격리직원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고 나서 아내가 죽기 전 일주일 동안의 치료비와 병시비를 납부해달라고 요구하고 돈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제시문에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에 대한 참여자가 아니라 관찰자로서의 모습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을 보면요, 3-2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마와 바의 죽음에 대한 태도 비교하는 능력이 당연히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사람, 아버지, 그 다음에 지켜보는 사람들, 격리 직원에 대한 태도들이 다 이제 이거에 따라서 설명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 키워드들은 이렇고요. 예시답안을 보면 전근대 사회에서 죽음이 가족과 마을 단위에 이루어졌고 현대 사회에서는 고립된 곳에서 삶이 모두 단절되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의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공동체에서 죽음을 마주하고 지켜보는 가족들도 죽음을 아파하는 방식으로서 참여자로서 죽음을 대하는 거에 반해서 격리 직원은 관찰자로서 아내의 삶의 죽음에는 어떤 관심도 없이 죽음을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 것들 쭉 기술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지켜보는 사람은 죽음에 억압되지 않고 가족 전체나 사회 단위의 위로와 안식 속에서 죽음이 이루어지고 격리 직원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몰개성화된 개인의 죽음에 불과한 거다. 이런 식의 기술을 하게 이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답이었고요. 이 학생도 이 문제가 이제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뭐 약간의 약간의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문학 작품에서 죽음은 마을 전체의 대사를 보는 입장, 혼자서 그리고 이게 죽음을 이제 이 현대적인 입장과 전근대의 죽음을 이제 쭉 잘 정리를 했죠. 그리고 아버지와 지켜보는 사람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격리 직원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또 각각을 잘 정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그 채츠마시 선생님들이 생각에 뭔가 좀 미진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감점은 가지만 이 학생도 비교적 답안지를 잘 작성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갖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부산대학교 논술시험은 주어진 제시문의 핵심적인 요지, 물어보는 요지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따로 자기가 뭐 무슨 단어를 쓰지, 무슨 용어를 쓰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있는 그 키워드들만 그 요지에 따라서 잘 찾아서 문장으로 잘 작성하면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물어보는 질문에 따라서 작성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뭐 문장력이 올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문장력이.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이렇게 문법에 맞게만 잘 쓰면 됩니다. 아주 대단한, 아주 굉장히 유려한 문장이 있다고 해서 플러스 알파 점수를 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서술이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감점이 들어가죠. 내용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점하신 선생님 판단에 따라서. 하지만 기본적인,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분명하고 문장만 구성되어 있으면 내용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논술 결과
시험을 치른 논술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해 부산대학교는 모집 인원은 287명이었고요. 지원 인원은 이랬으나 실제 응시 인원은 2087명이었습니다. 인문사학에. 그래서 응시자 기준이 이제 실질적인 경쟁률이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관심 많으신데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평균 등급입니다. 최초 합격, 최종 합격은 나중에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고요. 영어 등급, 영어 제외 3개 영역에서의 등급입니다. 그리고 합격자들의 전체 논술 평균 성적은 최종 합격자의 경우 70.811이었고요. 그러면 각 3개 문항당 10점 정도씩 감점이 있었다고 보면 3개 문항, 6개 문항으로 보면은 평균 5점 정도씩 강점이 있었다고 보면은 상당히 잘 쓴 거죠. 그렇죠? 자, 올해 모집 인원은 727명이고요. 전형 요소는 전체 점수의 70%가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70점이 논술 시험이고요. 나머지는 30점은 학생부에 해당됩니다. 올해 논술고사는 11월 24일 치를 예정이고요. 시간은 오후에 5시 30분부터 3시 30분부터 5시 10분 100분간 치를 예정입니다. 인문사회 계열 287명이 모집 인원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 교과는 인문사회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도덕 포함하는 교과목이 다 학생부에 반영되고요. 학년별로는 이렇게 1학년 20%, 2학년, 3학년 똑같이 40% 반영이 됩니다. 학생부 등급은 그러니까 20점 만점에 0.2점씩 등급별로 감점이 되니까 이렇게 크게 등급별로 이렇게 편차가 크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과 과목은 전부 10점 이제 학생부에 해당 점수에 그러니까 반영이 되는데요. 무단사고 결석일, 봉사활동 시간, 대부분 많은 학생들은 이걸 다 충족을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논술 시험이 70%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죠. 자, 최저학력 기준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산대학교의 인문사회계는 경영대학, 경제통상대학의 경우는 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탐구 영역에서 상위 3개 영역을 따졌을 때 등급 합이 6.6등급 이내가 되겠고요. 기타 인문사계, 사회계 다른 학과들은 상위 3개를 따졌을 때 등급 합이 7 이내면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등급 이내로 이를 충족시키고 또 공통기준으로 한국사 4등급이 있죠. 이럴 경우는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지난 지원 2018년도 지원 상황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랬고요. 이와 관련 이거 한번 관심 가지실 때 보실까요? 학과별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수능 충족 실질 경쟁률이 이렇게 좀 소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평균 점수, 교과 평균,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요, 부산대학교 학부 입학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논술 가이드북, 기출문제 모범 답안, 모의 논술고사 기출문제 모범 답안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산대학교 2019년 논술 전형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